코스피가 장중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 증시는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주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안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또 주거 안정과 한국판 뉴딜 등에 1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과 협력해서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 대책도 거듭 강조하면서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첫 소식은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엿새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금융시장 동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중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2,000선을 넘은 지 14년 만의 일입니다. 현재는 2,99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15분 기준 0.02% 오른 2,991.29에 거래 중입니다. 개인 매수세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9,882억 원을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694억 원, 5,30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990선을 터치하며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0.12% 내린 984.75에 거래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2 종목들을 보면 카카오는 3%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와 LG화학도 상승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내린 1,087원 55전입니다. 네, 미국으로 가보죠. 또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새해 첫 거래일부터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간밤에는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5%, S&P 500 지수는 0.71%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95% 오른 채 장 마쳤습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두 석을 모두 석권하며 대통령과 상원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를 달성할지 여부가 관심사였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반면 앞서 장을 마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0.55%, 프랑스 깍그 지수는 0.44% 내린 채 거래 마쳤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오전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정관을 바꿨습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암초를 만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있었는데 사실상은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우선 오늘 대한항공이 바꾼 정관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발행 주식 총수를 2억 5천만 주에서 7억 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요.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선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1억 7,500만 주 가운데 55.73%가 출석했고 이 가운데 70%가 개정 안건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예정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또 더 속도를 낼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가 별 힘을 못 썼어요. 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8.11%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정관 변경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우호 지분율이 30%를 넘는 데다 6.39%의 우리사주, 약 50%의 소액 주주들까지 대한항공 편에 서면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기 시작해서 설 명절 전에 90%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해 재정의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이죠. 먼저 3차 재난지원금 다음 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는 오늘 공고가 나고 오는 1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조 원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에 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좀 이른 시일 안에 쓰겠다. 이런 대책도 포함이 됐죠. 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예산의 63%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역대 최고의 수준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대응 추진단을 가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과 관련해서는 보완을 할 방침입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정부도 이제 백신 접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사용 허가를 신청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또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많다며 중수본에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그 보완 방안을 또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새로 나온 확진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0명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는 65,8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126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확진자 발생은 이틀을 제외하고 1,0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단 3차 대유행의 가파른 확산세는 수그러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발생이 80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도권은 567명, 비수도권이 242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1,027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25명 늘어 411명이 됐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주택 공급 시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을 펼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어제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변 장관이 어제 오후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기관들과 함께 주택공급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분양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이어나가겠다며 민관과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분양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해왔지만 다가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정부가 오늘도 이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 분위기가 엿보이자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기 수요 차단 등 정부 기조를 유지하며 부동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투기는 잡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건데 정부는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앞으로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야는 어젯밤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고 이런 중대재해법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동우 기자. 네, 김도우입니다. 먼저 어제 합의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의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당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손해액의 최저 5배 배상이었지만 배상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5배로 완화했습니다. 여야 법안 소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과 영세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원만할 경우 오는 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 법사위 처리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속도를 국회에서는 내고 있는데 재계에서는 지금 이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통과 시 하청 수주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청도 같이 처벌받게 되는데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처벌받지 않고 규모가 큰 원청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 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우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로 가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회사 이름에서 차라는 단어를 빼기로 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새로운 사명과 회사 로고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기아차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 30년만 아닙니까? 네, 기아차가 오늘 저녁 7시 자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을 공개합니다. 먼저 이 새 회사 이름은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뺀 기아로 정했습니다. 이를 형상화한 새 로고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기존의 이 동그란 테두리를 없애고 영문 명칭인 이 기아 단어를 필기체 형태로 쓴 모습입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건물에는 이미 기아차의 신규 로고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슬로건도 기존 더 파워 투 서프라이즈에서 영감을 주는 움직임이란 뜻을 담은 무브먼트 댓 인스파이어스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군요. 조 기자, 이 사명에서 차라는 단어를 뺐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한마디로 이 기존 내연 기관차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 전기차와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이 특허청에 수십여 개의 상표권 특허를 출원하고 이 전기차 부품과 연료전지, 항공 관련 특허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호성 기아차 사장도 앞서 신년 메시지에서 이 사명과 기업 이미지 등을 포함해 모든 브랜드 자산의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기업을 넘어 이 폭넓은 이동 수단을 취급하는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형제 기업인 이 현대차와 달리 기아차가 어떤 형태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할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지난해 대여급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가 잇따라 흥행을 하면서 증권사들도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IPO 시장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증권사들의 수익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이런 건 또 순위가 궁금하죠. 지난해 IPO 시장에서 보면 가장 많은 수익 낸 증권사는 어디입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IPO 수수료로 250억 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추정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맡으며 각각 52억 원과 23억 원을 받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2위로는 미래에셋 대우가, 그 다음으로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뒤를 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증권사들은 IPO 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습니까? 네, 상장 기업마다 또 증권사마다 다른데요. 기본 수수료만 받기도 하고 여기에 공모 실적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더 받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는 증권사들에게 확정 공모가액을 기준으로 기본 수수료 1.2%에 성과 수수료 1%를 추가해 2.2%씩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52억 원, 인수수량이 그보다 적은 삼성증권은 29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만이 아닙니다. 올해 역시도 대여급 IPO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증권사들 IPO 수수료 꽤 쏠쏠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IPO 규모는 지난해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기업 가치가 최대 30조 원에 이르는 크래프톤의 IPO를 맡은 미래에셋 대우와 카카오뱅크의 IPO를 맡은 KB증권이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주간증권사가 정해지지 않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하나종합화학의 주관사가 되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벤처캐피털인 네오플럭스의 지분을 100% 모두 확보하고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걸 계기로 비금융 키우기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사 연결해서 역시 들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난해 네오플럭스를 인수한 후에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지분까지도 모두 확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등을 거쳐 3.23%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네오플럭스를 인수할 당시 확보한 지분은 96.77%였는데 이로써 완전 자회사로의 편입 절차를 모두 마친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지주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신한지주는 네오플럭스를 통해 신생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초기 단계부터 투자하고 지원하는 데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비금융 영역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신한지주 관계자는 투자 대상 기업을 외부에서 자문받는 게 아니라 네오플럭스를 통해 발굴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주요 금융지주들 신년사도 보면 비금융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잇따라서 발견이 됐는데 오 기자 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금융지주사인데 왜 비금융 키우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네, 금융지주사들이 빅테크, 핀테크 기업과 경쟁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더 이상 금융업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웃소싱을 해왔던 여러 사업들을 지주사가 직접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편의점마다 참이슬 그리고 진로이즈백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이 팔리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생산 라인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CU는 편의점에 주문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고 다른 업체들도 발주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하이트진로가 만든 소주 이게 편의점에서 좀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CU는 전국 점포에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소주 발주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발주 중단은 편의점이 물건을 주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이외에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당분간 편의점에서 해당 소주를 사긴 어렵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발주 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지만 진로이즈백, 참이슬 제품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는데요. 설 연휴 앞두고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수요가 많을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발주 중단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이들 업체의 설명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주류 소비가 좀 집중되는 시즌이기도 하지만요.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왜 이렇게 많이 팔립니까? 네,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집안에서 가정용 소주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경쟁사 제품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휩싸여 참이슬과 진로이즈백이 반사이익을 본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하이트진로 회사 측에 물어본 내용도 있습니까? 네, 하이트진로 측은 현재 2천 공장 등을 풀 가동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기는 어렵다라며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천 공장이 6개 생산 라인 중 5곳에서 진로이즈백과 참이슬 원액을 만드는데요. 현재 5개 중 2개 라인은 참이슬을 생산하고 3개 라인은 참이슬과 진로이즈백을 병행 생산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에 가면 눈에 띄는 건물이죠. 애경그룹의 홍대 신사옥 애경타워의 부지 주인은 바로 한국철도공단입니다. 철도공단이 부지 사용의 대가인 점용료를 올리면서 애경그룹이 소송을 냈는데 점용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여서 양측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양측 간의 소송 전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애경그룹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30년간 사용권 계약을 맺고 홍대역 인근에 신사옥 애경타워를 건립해 매년 부지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용료는 15억 2,4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철도공단이 홍대 땅값이 크게 오른 걸 반영해 2018년에 추가로 3억 원가량을 더 내야 하고 2019년부터는 23억 5천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수백억 원을 추가로 내게 된 애경그룹은 애경타워 개발로 땅값이 상승한 만큼 이를 감안해 점용료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해 나온 1심은 점용료 인상을 인정하면서도 산정 방식을 일부 바꾸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양측은 판결 내용에 모두 불만을 갖고 항소를 제기해 2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애경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러운 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소송전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여기서 또 점용료가 오른다고요? 점용료는 3년마다 시행하는 부지 평가 감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애경타워는 2018년에 감정을 했으니 올해 재감정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홍대를 비롯한 서울 땅값이 계속 올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만 봐도 서울의 공시지가가 평균 상승률이 8.25%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올해 애경타워의 점용료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공단은 오는 3월에 부지 재감정을 실시할 예정이고 대법원 판례도 땅값 상승에 따른 점용료 인상을 인정한다며 기존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사교육계의 재벌로 불리는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 자녀들이 처음으로 회사 지분을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세들의 이렇게 지분 매입이 회사 창립 20년 만이라서 처음 있는 일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우선 자녀들이 지분은 얼마나 샀습니까? 네, 이 손준 회장 자녀 2명은 지난달 이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의 지분 0.5%를 처음으로 사들였습니다. 93년생인 딸 손희소 씨는 약 4억 원을 들여서 지분 0.29%를, 96년생 아들 손희재 씨는 약 3억 원을 들여서 지분 0.21%를 매입했습니다. 이 둘은 주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각 3억 원씩 기업은행에서 가족 예금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분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2000년 7월 이 회사 설립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녀들이 지분을 사들이는 거라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회사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점에서 이세로의 후계 승계에 첫 발을 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두 자녀가 20대로 어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영 수업과 경영 승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메가스터디 주식회사는 손준 회장이 지분 30.32%로 최대 주주이면서 동시에 여동생인 손은진 씨와 각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국내에서 닭고기 기업하면 대부분 이 기업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하림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에 처음으로 즉석밥과 가정 간편식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닭고기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말 그대로 하림의 새로운 도전인데 결과물이 좀 곧 나온다고요? 네, 하림이 이르면 다음 달 중 처음으로 즉석밥 그리고 가정 간편식 HMR을 출시합니다. 국과 탕, 찌개 등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1000여 개 규모로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림은 지난해 11월 육가공 도소매와 식료품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하림푸드 법인 신설 그리고 공장 용지 취득 등으로 HMR 기반 강화에 나서왔는데요. 김홍국 회장의 장녀 김주영 씨가 하림푸드 사내이사를 맡아 이 사업을 앞장서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림은 또 지난해 4월 익산시와 손잡고 즉석밥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 하림하면 닭고기 업계의 1위로 이미 유명하고 여기서 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가정 간편식 사업에 뛰어든 배경은 뭡니까? 뭐 승산은 있을까요? 일단 공급 과잉으로 육개 가격이 내려가면서 지난해 상반기 300억 넘는 적자를 내는 등 악화된 수익성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코로나19 속 HMR 시장이 급성장해 2022년 5조 원 규모로 커지고 또 즉석밥 시장이 연간 12% 성장하는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 사이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HMR의 경우 CJ제일제당 점유율이 50%를 넘고 동원과 오뚜기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석밥은 CJ제일제당 햇반 시장 점유율이 약 70% 그리고 오뚜기밥이 28%로 1, 2위 점유율이 98%를 차지하는 만큼 하림이 공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네, 이란 정부가 우리 유조선 납포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이란 돈을 인질로 잡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선박 납포 배후에 이란의 제재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란 정부의 의도는 뭐였는지 더 자세하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납포된 선원들의 안전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선원 20명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중으로 통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늘 밤 현지 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또 재밌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이란 정부가 선박 납포한 이유를 사실상 돈 때문이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근거 없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70억 달러는 이란 정부가 2010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만든 원화 결제 계좌에 있는 돈으로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란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돈을 언급했을까요? 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와 이란 정부는 동결된 자금으로 한국 정부가 백신을 구매해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해왔고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은 백신을 사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다시 동결될 것을 우려한 이란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란 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선박을 납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북극 한파로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삼가고 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곳곳으로 많은 눈까지 내립니다. 특히 서해안과 산간에는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차고 강한 바람이 대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줬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내 환기를 하기 좋겠지만 날이 추운 만큼 장시간 환기보다는 짧은 시간 여러 번의 환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깨끗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먼지 농도가 다시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백브리핑 시시각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